자, 세 번째 행입니다. 자, 횡령죄 행위로서는 횡령이 있고요. 반환거부가 있죠. 횡령이라 하는 것은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영득 의사를 외부에 표출하는 것이 횡령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매매, 담보 제공 등이 있죠. 소비, 착복, 은닉 부인, 은닉 점유 부인 등이 있고요. 반환거부는 밑에 영득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횡령죄의 한 예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살려봅니다. 횡령이란 영득 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그쵸? 따라서 단순히 내심 의사만으로는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쵸? 그 영득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을 때, 그랬을 때, 밖으로 표출됐을 때, 그랬을 때 횡령죄가 된다. 자, 이것을 우리 뒷페이지에 보면 표현설리라고 나옵니다. 표현설적 입장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거고요. 자, 밑에 반환거부라고 하는 것은 뭐뭐를 말하게 되는데 단순히 반환을 거부했다 밑줄 그으시고 X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단순히 반환을 거부하는 것만으로 횡령죄가 된다 하면 틀려요. 그 반환 거부가 횡령과 같다 동그라미 그 정도가 되었을 때 비로소 횡령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가 비슷하지? 청론 시간에 배웠던 부작위범에서 동가치성 그런 표현이지. 자, 됐습니다.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자, 밑에 판례들은요. 영득 의사가 표출되었기 때문에 횡령죄를 인정했던 판례들입니다. 자, 1번을 보시게 되면 자, 위탁 취지에 반하여 매매 계약금으로 수령한 돈 나와 있지?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반환 거부하였다 동그라미. 그쵸? 그러면서 마치 이것이 자기 것인 양 이렇게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된다. 왜 나와 있죠? 그 반환 거부가 횡령과 똑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영득의사가 표현되기 때문에 횡령죄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단독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자, 익명조합 관계에서 영업자의 수익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치? 어떻게 했습니까? 반환거부 동그라미. 그 밑에도 2년 동안 농사를 더 짓겠다. 그때 넘겨주겠다. 지금 안 넘겨주겠다라고 해서 반환거부에 불응했다 동그라미 하면 횡령죄가 된다는 판례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불상행방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어떻게 했대요?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횡령이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자, 그 밑에 자, 그날의 매출액 전부를 회사에 송금하기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일부는 주고요. 나머지 금은 동그라미는 송금하지 않은 거예요. 송금하지 않고 매장 인테리어 비용이 썼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뭐가 됩니까? 횡령죄가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 전부 다 조합명의 계좌니까 조합돈이죠. 회사에 기속됐으니까 회사 거고요. 타인 금전이니까 이것도 타인성 인정되는 거죠. 밑에도 전부 다 회사 자금이다. 회사 자금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이러한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썼다. 이미 사용하였다. 횡령하였다. 그 다음에 밑에도 이미 지출하였다.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됩니까? 횡령죄가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10번 판례 체크하시고 이 회사 자금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뇌물로 공유했다. 지 멋대로 그치? 이런 것들이 다 그 밑에도 회사 자금이네요. 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배임 증지를 썼다라고 했을 때 전부 다 횡령죄가 된다. 이런 판례들입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시면 자 7번, 8번, 9번을 묶어보세요. 묶었나요? 자, 7번을 보시게 되면 회사 돈을 인출해서 지 멋대로 썼잖아요. 그럼 횡령죄 기수가 되잖아요. 자, 그 후부터 가로 열고 상환하였다 가로 닫고 그 후에 즉 기수가 된 이후에 대출금을 갚았어요. 상환하였다. 돈 갚았다는 겁니다. 그럼 횡령죄가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우리 형법에 빠꾸 후지는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횡령죄는 여전히 기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도 마찬가지지. 횡령하게 되면 그 즉시 기수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밑에 보니까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이랬죠. 즉 기수가 된 이후라. 기수가 된 이후라는 겁니다. 기수가 된 이후에 그 대등에게서 그 횡령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돈 갚는다고 하였다는 거예요. 그랬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다. 무슨 말이지? 여전히 기수다. 이런 말이죠. 9번도 보시게 되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을 때 기수가 돼버리죠. 자, 그 후에 가로 열고 다시 입금하였다. 가로 닫고 하더라도 기수 위에 돈 갚는 것은 여전히 기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묶으라 그랬고요. 자, 10번 판례 갑니다.
이사. 이 회사 이사가 누굽니까? 보관자죠, 보관자. 보관자가 임무 이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공유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했다기보다는, 그치?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했다거나 또는 다른 목적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횡령죄다. 횡령죄다 이런 말이 됐어요. 그래서 횡령죄도 되고요. 회사 자금을 지 멋대로 썼으니까 횡령죄도 되고, 뇌물을 공유했기 때문에 뭐도 되는 거예요? 플러스 뇌물 공유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합범이 됩니다. 땡땡 경합범. 이렇게 기출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같이 받으시고. 자, 2번도 그런 취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횡령죄가 되지 않는 판례를 볼게요. 자, 파란색 들어볼까요? 파란색. 자, 공장저당법에 따라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이 기계입니다. 기계. 이 기계는 타인에게 양도담보를 제공하였다 했는데,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기계는 양도담보를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처벌받아요. 공장저당법이라는 법률에 나와 있어요. 공장재단에 속하는 것은 양도를 못하게 되어 있고, 따라서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처벌받아요. 이게 강행성이에요. 강행규정이랍니다. 강행규정.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 양도는 무효다. 왜 이게 무효일까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기계를 팔아먹거나 양도해버리면 돈 빌렸을 텐데 돈 빌린 걸 어떻게 갚아요? 공장 기계를 가동시켜서 물건을 팔아서 그 물건 판 돈을 가지고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 그쵸? 그러니까 공장 기계를 팔아먹는다는 것은 영영이 빚을 못 갚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가재도구 있지, 가재도구. 여러분 아빠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아파트를 담보 잡고, 그쵸? 그렇잖아요. 아파트는 가져간다 하더라도 가재도구는 못 가져가요. 가재도구는. 잠자고 먹고 자고 먹고 숟가락 바가락을 어떻게 뺏어가요, 그걸요? 그치? 공장 재단을 구성하는 기계는 양도담보를 못하게 되어 있고, 하게 되면 처벌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였다. 그럼 그 양도는 무효란 말이죠. 따라서 양도인이 위 기계에 대하여 다시 근저당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횡령죄 성립할 여지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지? 시험에 나온 적이 옛날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은 바로 오늘 첫 페이지에서 봤죠. 단순히 반환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했어요. 됐지? 횡령과 동일시가 될 수 있을 때 비로소 횡령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반환 거부만으로는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했습니다. 또 반환 거부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 역시 횡령죄가 되지 않고요. 그게 바로 밑에 나와 있는 3번, 4번, 5번, 6번까지가 전부 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들인데 한번 세무쳐 볼까요? 자, 등기 명의자가 명의이전을 거부하면서 진정한 소유자가 밝혀진 후에 내가 명의이전을 하겠다라고 말했다면 이것 자체가 반환 거부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횡령죄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자, 밑에 보면 반환을 거부했는데 내가 연체 차임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내가 못 돌려줘. 이렇게 말했다면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6번도 보시게 되면 반환 거부했죠. 개발 부담금의 반환을 거부했지. 그 반환 거부한 이유가 뭘까? 자, 구상금 채권 집행 확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한 개, 두 개, 세 개,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뭐다? 반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요. 여기 뭐 집행공탁이란 말 나와 있고요. 착오로 변제공탁을 했다 했네요. 근데 이 변제공탁을 했다 했을 때 이 집행채무자가 이 변제공탁한 것을 수령한 금전 세무 치시고, 파란색으로 수령한 금전 세무 치시고, 이 돈은 그의 소유가 된다. 즉 집행채무자죠. 이 집행채무자의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돈이다. 자기 돈이기 때문에 자기 돈을 반환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인데, 집행공탁이 뭐고 변제공탁이 뭔지 아세요? 알 수가 없지. 이게 민사집행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럼 변제공탁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변제공탁이 이거예요.
좀 어렵지만 한번 그냥 들으세요. 필기하려면 힘드니까 한번 듣고 이게 이런 개념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이 사람이 채권자예요. 그리고 B가 채무자예요. 자, 이 사람이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주었다. 그리고 B는 이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거예요. 이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치? 그래서 이제 채권자가 1억을 빌려준 거예요. 자, 이제 기간이 왔어요. 와서 이 채무자가 1억에다가 이자를 합쳐서 이제 채권자에게 갚으려고 해요.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안 받아요. 전화도 잘 안 받고 도망 다니고 있어요. 이 사람이 원금과 이자를 준다 하면 얼씨구나 하고 받아야지 왜 안 받으려고 도망갈까요? 지도 머리 굴리는 거야. 어? 이 채무자가 나한테 돈을 갚지 못해야 내가 이거 경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경매 들어가서 이걸 내 걸로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토지나 건물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지방에 금싸라기가 될 만한 땅이나 임야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치? 이걸 내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사람이 일부러 피하거나 막 도망 다녀요. 그러면 이 채무자는 변제기가 다가오는데 빨리 얼른 갚아서 채무자의 지위를 벗어나야 하는데 채권자가 도망 다니고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안 받는다 하니까 내가 어떻게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법원에 가요. 법원에 공탁소가 있어. 공탁소에 이 사람이 법원에 가서 공탁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 법원 공탁소에 가서 공탁을 해버리잖아. 이 돈을 이 원금과 이자를 공탁소에 갖다 주면 자기는 그때 비로소 공탁을 해버리면 그때는 채무자의 지위를 벗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법원에서 이 채권자한테 연락을 합니다. 채무자가 돈 갚았으니까 너 와서 돈 가져가. 돈 가져가라니? 이렇게 통보를 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채무자는 채권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 돈 안 받겠다고 하거나 도망 다니고 있다면 채무자는 어떻게 한다? 법원에다가 돈을 맡겨 공탁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채무자의 지위를 완전히 벗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슨 거예요? 그게 바로 변제공탁.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집행공탁은 과연 뭐냐? 집행공탁은 뭐냐? 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이 사람이 채권자예요. 이 사람이 채무자예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500만 원을 빌려줬다.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면 채권자 A는 채권자 B에 대해서 50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 채권자 A에 대해서 채권자가 또 있어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 사람들이 채권자예요. A는 뭐예요? A는 채무자예요. 갑은 A에 대해서 1000만 원을 받을 돈이 있어요. 을은 A에 대해서 500만 원을 받을 돈이 있어요. 근데 A가 안 갚아요. A가 안 갚고 A가 돈이 있는 것은 B에게 받을 돈 5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A가 안 갚기 때문에, A가 돈을 갚지 않기 때문에 이 채권자 갑과 을이 1000만 원, 500만 원을 이걸 근거해서 A가 B에게 가지고 있던 이 500만 원 채권을 어떻게 해요? 압류를 해버려요. 압류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500만 원 전액에 대해서 압류를 해버리고 이 압류 딱지가 이 B에게 통보가 돼요. 통보가 된단 말입니다. B가 그 통보를 받았죠.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사람에게 돈을 주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럼 이 B는 과연 이 자기가 돈을 5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500을 갚아야 되는데 갑은 A에 대해서 1000을 받을 것이 있고 을은 A에 대해서 500을 받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도대체 과연 갑에게는 얼마를 줘야 되고 을에게는 얼마를 줘야 되는지 이 사람이 뭐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B가 법원에 가서 500을 갚아버려요.
500을 공탁 걸어버려요. 공탁 걸어버리고 법원이 알아서 값과 금액이 얼마 줄지를 법원이 정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치? 법원이 이렇게 통보를 한다니까요. 이 채무자가 이 B라는 채무자가 여기다 공탁 걸어놨으니까 채권자들 니네들은 여기 와서 채권액에 비례해서 찾아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이 B가 법원에 맡긴 돈 공탁금을 뭐라 불러요? 이것을 집행공탁이고 집행공탁.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앞에 있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가볼게요. 다 지웁니다. 다 지우고 이 사건을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2번 한번 볼까요? 2번. 자, 피고인이 있어요. 피고인이 있는데, 피고인이 있다. 피고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땅을 갖고 있어요. 땅 소유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 댐 사업으로 인해서 이 땅이, 편입됩니다. 편입돼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그 토지 보상 받을 돈이 있어. 그러니까 피고인이 채권자인데 수자원공사는 채무자고요. 이 피고인 땅 지주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예를 들면 50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다. 채권이 존재한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서울보증보험 공사죠. 이 공사가 피고인에 대해서 또 채권자고 이 사람은 채무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행채권자, 이 사람은 집행채무자. 여기 1000만 원 받을 돈이 있다. 1000만 원 받을 돈이. 근데 이 사람이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기 때문에 이 서울보증보험공사가 이 피고인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을 돈 5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걸어놨어요? 압류 걸어놨어. 압류 걸었고 이것이 피고인에게 통보가 됐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무슨 공탁이야? 집행공탁이지, 집행공탁. 그러면 이것이 피고인에게 통보가 되었고 수자원공사에 통보가 됐잖아요. 그러면 수자원공사는 이 500을 피고인에게 주어야 하는데 피고인에게 주면 안 되죠. 주는 것이 안 되죠. 그리고 또 피고인도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로부터 500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는 피고인에 돈을 줘서는 안 되고 피고인도 수자원공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만약에 수자원공사가 싫어. 난 줄래. 난 얘한테 줄 거야. 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 돈은 누구 돈이 된다? 그 돈은 피고인 돈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진짜 줘요. 주는데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다가 공탁을 거는데 이 공탁을 무슨 공탁을 해야 돼? 집행공탁 해야지. 지금 방금 봤던 이 집행공탁을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치? 집행공탁을 해야 되는데 수자원공사가 실수로 이것을 집행공탁을 하지 않고 변제공탁을 한 거야. 변제공탁을 했다. 그러면 법원에다가 변제공탁을 했으니까 법원주 공무원 이거 변제공탁이네? 라고 해서 이 피고인에게 통보를 했어요. 수자원공사가 변제공탁을 했으니까 너 돈 찾아가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피고인이 이게 웬 떡이냐? 라고 해서 이 피고인이 법원에 가서 이것을 수령했다는 거예요. 자, 그걸 뒤늦게 알았어요. 누가 알았냐면 수자원공사가 뒤늦게 한 거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공탁을 잘못했다. 집행공탁을 해야 되는데 변제공탁을 했네? 잘못했네? 그래서 이 수자원공사가 찾아가서 야, 그 돈 내놔. 했는데 피고인이 일단 받았잖아요. 피고인이 거부했어요. 거부해서 수자원공사가 피고인에게 소송 걸었어. 횡령죄로. 된다 안 된다? 횡령죄 안 된다. 변제공탁한 것을 받은 것은 받자마자 이것은 피고인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수자원공사에게 반환거부를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해야 할 것을 착오로 변제공탁했다 했을 때 이 집행채무자가 누구예요? 이 피고인이란 말이야. 피고인. 집행채무자가 수령한 금전은 그러면 이 제3채무자 누군데? 수자원공사죠.
수령한 금전은 역시 그의 소유가 된다. 즉 집행채무자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그 금전을 채권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이고요. 자, 2번 피고인이 자기 공유 토지가 다목적된 사업 구역이 편입됨으로써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가지게 된 토지 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피고인의 채권자 갑회사, 이게 보증보험회사입니다.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이 피고인에 송달되었는데 그 후 수자원공사가 업무 착오로 집행공탁이 아닌 이 변제공탁한 것을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그치? 변제공탁 미칠 것이고 이를 피고인이 수령하였다면 이건 누구 돈이다? 이것은 이퀄 피고인 소유다. 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수자원공사가 실수로 했기 때문에 다시 반환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이걸 거절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무죄가 된다. 라는 판례가 됩니다. 됐지? 자, 다음 판례 가보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기수식이네요. 자, 횡령죄는 미수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미수범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자, 여기서 어떤 경우에 미수를 인정해 줄 수 있을까가 문제가 된다. 학설은 두 가지가 있어요. 표현설이 있고 실현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설은 표현설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수설은 표현설적 입장으로 가죠. 자, 그게 무슨가 하면 영득의사가 외부에 표현되면 곧장 기수다. 곧장 기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미수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여지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설도 있어요. 실현설이라는 설도 있는데 이건 영득의사가 실현됐을 때 기수가 되고 실현되지 못하면 미수다. 즉 이전 등기를 하면 기수가 되고 이전 등기를 못하고 뭐 착수금으로 끝나게 되면 미수다. 이런 논리인데요. 판례는 주로 표현설 입장이다. 보통 동전이나 동산하고 금전 같은 경우에는 이 표현설적 입장을 취하고요. 이 실현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 실현설을 취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피고인이 자기 점유하였던 피고인 소유의 원사에 대하여 영득의사로 연사의 가공행위를 하였다. 원사가 뭐지? 이 한자 읽을 줄 아시나? 오리지널 할 때 그 원입니다. 원. 그러니까 직물의 원료가 되는 실. 원료. 이 사자가 실사자입니다. 실사자. 직물의 원료가 되는 실을 원사라 해요. 자, 영득의사로 연사를 했다. 우리가 연마했다 할 때가 이 연자야. 단련했다 할 때가 체력을 단련했다 할 때 연자가 이 연자고 그 금속을 이 망치로 두들겨서 칼을 만들잖아요. 그치? 그 연마할 때 연자가 이 연자야. 그러니까 이 연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실을 비누나 잿물에 담가서 광택이 나게 만든 실을 연사라 불러요. 연사.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사를 잿물이나 비눗물에 담가서 연사로 만들게 되면 그 자체가 영득의사가 외부에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기수가 된다는 논리죠. 여기서 외부에 표현됐다고 해서 이거를 표현설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러면 기수가 된다. 그쵸? 자, 2번 판례가 이제 부동산 얘기네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등기를 마치는데 기수가 된다. 라고 해서 이 부동산은 등기를 마치면 기수가 되고 등기를 못 마치면 미수가 됩니다. 이것은 실현설을 취한 거지. 그쵸? 횡령죄 첫 페이지 보세요. 횡령죄 그 첫 번째 서론 나와 있지? 거기 제가 불법 영득의사 말했을 때 필기해드렸잖아요. 실현설, 표현설 다 필기해드렸죠? 자, 수목처분 사건 가볼게요. 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탁하여 식재 관리하여던 나무들을 피해자 모르게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계약금 동그라미 쳐보세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적발되었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표현설을 취하게 되면 영득의사가 외부에 표출되면 무조건 기수가 되잖아요. 따라서 그러면 이 수목처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하는 순간 영득의사 밖으로 표출된 것이기 때문에 기수로 가야 된다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이건 미수다. 미수가 된다는 말은
이것은 표현서를 취한 것 같아요? 실현서를 취한 것 같아요? 그렇지. 실현서를 취한 것이다. 실현서를 취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판례의 의의가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금전과 동사는 표현설 접장이었다. 그치? 근데 과거 이 판례가 지금 2012년도에 나왔잖아요. 그치? 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학설과 판례의 대부분은요. 금전과 동산, 부동산을 구분하지 않고 바로 영득의사가 외부에 표출되기만 하면 곧장 기수로 처리했던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판례가 갖고 있는 의의가 뭐냐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미수가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등기 격려되면 기수 아니면 미수 이렇게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 즉 표현설적 입장에 따른 그런 경향, 즉 금전과 동산, 부동산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외부에 표출되기만 한다면 기수가 된다는 그런 경향에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판례를 계기로 해서 제가 필기를 해드렸지. 동산과 금전은 표현설, 부동산은 실현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약금을 수령하는 계약금을 수령했다는 것 이 자체가 물권행위와 밀접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 계약금을 받은 것 자체가 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횡령죄의 실행에 착수가 있다. 기수가 아니고 착수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적을까요? 이것은 실행에 착수가 있다. 그래서 미수죄를 인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해설 나왔는데 해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횡령죄는 위헌범위를 해놨잖아. 그치? 근데 그 위헌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추상적 위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위험을 말한다. 라는 것이 판례죠. 그리고 불법 영색을 표시했다 할지라도 횡령죄에 상하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아직 실행, 충족되지 않았고 소유권 기타 본권 침해의 구체적인 위험도 발생하지만 않았다면 그때는 미수가 될 뿐이다. 이렇게 보았네요. 그래서 이 계약금 받은 것은 밑에 쭉 보시면 구체적 위험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